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소개해드린 대로 멀티에셋 자산운용의 전근수 인프라운송 팀장님, 야, 뭔가 이름에서 벌써 전문성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괄호 열고 수석 매니저, 콤마하고 CFA. 네, 다 갖췄다 이분. 네, 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근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바닥바람을 역시 좀 맞으신 듯한. 아니, 농담 여기까지만 할래.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까봐 예. 하긴 했는데 자 이제 차근차근 좀 가르쳐 배워보죠. 주십시오. 예. 저는 아시겠지만 주택금융은 압니다. 집 살 때 돈 빌리는 건 뭐 주택담보대출, 네, 뭐 네. 차순위라고 하면 이금융권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선박금융도 아마 배를 살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뭐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네. 예. 그 자동차 살 때 자동차 할부금융이 있듯이 네. 선박 구입할 때 선박금융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선박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가지고 상환 재원으로 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좀 선박에서 나오는 현금? 현금. 네, 그러니까 선박을 월세로 빌려주고 맞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이걸 배 만드는 돈 된 사람한테 다시 주면 한다. 결국 그거죠, 뭐 그런 거죠. 사실은 집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월세로 빌려주면 그 월세 받아서 은행이 이자 갚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네, 그런 구조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이제 이해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제 수익이 충분치 않을 때는 네. 그 배를 빌려간 그 해운사가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다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선박을 활용한 기업 대출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배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되 네. 배를 산 선주가 그 돈을 못 갚으면 그 돈을 빌려간 세입자인 해운사가 그걸 갚아준다고요? 맞습니다. 와, 그건 예. 주택금융하고 좀 다르다. 집주인이 못 갚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갚으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네. 그 집주인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적인 소유주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자가 뒤에서 모든 컨트롤을 다 하는 거죠. 사실상 해운회사가 자기들 쓰려고 만드는 배라서 실질적인 소유주는 배 빌려간 세입자인 해운회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건 그렇겠죠. 근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야 돼요, 순간에. 왜?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해운회사가 그냥 빌리면 안 돼요? 빌려주셈 하면 내가 되죠. 돈 배 만들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해서 하면 안 돼요? 뭔가 복잡한 구조 만드는 거니까 좀 어두운 구석이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신데요. 네. 이제 선박금융 업계에서는 이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네. 이제 따르고 있는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편의치적 제도라고 하는데요. 편의치적. 예, 편의치적 좀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선박의 국적을 음. 선주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제도를 활용했던 이유가 이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이제 세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제 그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런 혜택도 있고 네. 자국 선언을 태우지 않아도 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그런 게 시작이 됐었었는데요. 네.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이제 패턴의 그런 프랙티스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범세계적인 프랙티스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면서 세금 포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그 세법 체계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국적, 네. 그 회사의 국적에 따라서 법인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세금 포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하고 그러니까 그 선박을 주문한 회사가 예를 들면 뭐 덴마크 회사다. 네. 그러면 덴마크 법을 따라야 되니까 네네. 그 배가 그러면 덴마크 선원도 꼭 넣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복잡함이 있으니까 규제가 없는 맞습니다. 제3국 하나 찍어가지고 네. 거기 소속으로 하자. 네.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네요. 말 요거 그대로. 나중에 듣고 나면 그거겠다 그 느낄 텐데 요즘 개인들이 집 사면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한동안 법인 세우고 그 법인이
주택 구입하는 그치. 게 유행이었어요. 그건 그거하고 비슷한 비슷하네. 거죠. 아. 딱 그거죠. 좀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편의시적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됐었었는데요. 네, 네. 이제 선박금융 측면에서도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어느 나라 주로 해요? 주로 이제 파나마 국적으로. 국적을 아. 많이 취득하고요. 뭐 파나마. 마샬 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뭐 말타, 뭐 영국령 아이러만 아. 섬, 뭐 우리나라도 제주도 그 조세 포탈 특허받고. 지역 이런 데로 많이 하는 조세 거네. 텍스 헤이븐 지역이라고 많이 하는데 조세 네. 포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관련은 제가 없고.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선박금융 구조도고요. 예.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해놓은 이제 SPC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박의 뜰. 예. 그래서 이제 그 SPC가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네. 여기 해운사가 체결한 건조 계약을 이제 넘겨받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제 선우순위 금융 계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그러면 선우순위 금융 계약을 통해서 조달한 금액을 이제 선가 지불에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선박이 다 건조가 완성이 되면은 이 선박을 이제 그 해운사한테 그 BBCHP라는 좀 특이한 형태의 금융 리스 구조를 통해서 리스를 해주는 겁니다. 예. 리스. 예. 그러면은 해운사는 이 선박을 가지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스팟 마켓에서 운항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이 해운사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해운사가 SPC를 내세워서 네가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계약을 해 네.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돈을 근데 빌려서 조선사한테 돈을 줘. 어. 돈을 만들어. 그래서 은행에서 꾸고 네, 그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예. 자, SPC가 주체가 돼서 선순위 대출 돈을 꿔와. 네. 후순위 펀드도 받아와. 돈을 꿔와. 돈을 구해서 저기 저 조선소 그림 있죠? 저기에서 건조 조선배를 계약을 해. 주문해. 네. 배가 다 만들어지면 일단 그걸로 파나마가 받아. 그리고 나서 SPC가 받아. 해운사한테 줘. 네. 그리고 해운사는 다시 돈을 줘. 다시 돈을 줘요. 해운사가 다시 해운사가 SPC가 SPC가 이제 이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화주. 그렇죠. 아. 그러면 화주가 알겠어요. 그 보답으로 이제 운임이나 용선료를 지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유주는 SPC네요, 계속. 네, 법적 그러니까. 소유주가 SPC고요. 아, 이렇게 예.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도산재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산재련. 그러니까 이 선박을 단순히 SPC를 설립하지 않고 이 해운사 소유로 해버리면요. 네. 해운사가 부도가 났었을 때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매나 경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버리면은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이제 파나마 SPC의 선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도산재련이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도산절연. 예, 과거에는 아. 이제 그런 규제 회피 차원에서 많이 이용이 됐다면 지금은 금융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설명 좀 해줘봐요. 원래는 해운사가 쓸 배니까 네. 해운사가 돈 빌려서 네. 해운사가 배를 사서 그걸로 실어 나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부도가 나면. 아시다시피 해운사라고 하는 건 HMM을 보면 아시지만 돈 벌 때는 1년에 4조 5조 돈 못 벌 때는 1년에 마이너스 1조 한 번 못 벌기 시작하면 10년간 돈 까먹고 네. 이러니 저 해운사한테 돈 빌려줬다가 저거 언제 저거 다 받냐. 아하. 차라리 페이퍼 컴퍼니가 더 안정적이야. 아. 쟤네는 돈을 까먹거나 이렇지 않잖아. 아하. 오로지 이 배만 갖고 있으니까 배를 담보로 잡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배를 이제 나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니?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잘 설명을 지금. 해주셨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주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선박이 가지고 있는 중고 선박으로서의 가치거든요. 그걸 얼마만큼 빨리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복잡한데 간단하네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상식에 기반한 금융입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파나마 국적이 제일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설명을 잠깐 그게 이제 해주신 것 여러 같은데.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네. 이 독일의 유보트가 미국 상선 군함할 것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 선박들이 그걸 파나마 국적으로 바꾼 거예요. 인접한 후에.
국적을 바꿨으면 독일 보트가 아하. 쟤는 국적 바꿨다는 걸 알아요? 또 네. 알아보면 그 선박은 봐줘요? 이 플래그를 아. 아, 과거에는 다 달았었거든요. 깃발.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 네. 이번에는 미국의 선주들이 독일 잠수함을 피한 게 아니라 네. 이번에는 미국 정부를 피해서 이제 플래그를 바꾼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은 선박은 징발을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심지어 이제 유람선 같은 선박들도 2차 세계대전 때는 병력 수송 선박으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징발을 피하면은 피하기 위해서. 예, 피하기 그래서 위해서 하다 파나마 보니까 국적. 파나마가 제일 이제 음, 그런 편의시적 제도에서 이제 앞서가는 나라가 됐던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수익 사업화 한 거를 다른 나라들이 이제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죠. 파나마가 그걸 수익 사업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방법이 있군요. 예. 배는 보통 얼마쯤 합니까? 한 척에. 아, 이거는 사이즈별로 틀리고요. 예. 그 수송하는 화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많이 다양한데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유진문도 준비해 오셨나 봐.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헤비리프트 선박이고요. 이제 구조물이나 때로는 이제 선박이 선박으로 운송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원유 싣고 가는 거네요. 싣고 가는 거.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VLCC 선박이고요. 그 유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아, 됩니다. 네. VLCC. 예. 예.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네. 거고요. 화물. 이거는 이제 퀸 메리호라고 그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크루즈. 네, 크루즈. 네. 요거는 이제 구형 모델이긴 한데 이제 LNG 선박이고요. 아, 가스 싣고 다니는 저 하얀 LNG 저 가스. 솥방 같이 생긴 거에다 네네. 가스 이건 넣나 이제 봐요. 모스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구형 LNG 선박입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드라이 벌크 선박입니다. 이제 드라이 보통 벌크. 곡물이나 철광석, 석탄 이런 거를 이제 운송하는 선박인데요. 선박별로 다양합니다. 당연히 뭐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하고. 그래서 이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주되는 선박이 이제 2천억 정도 합니다. 한 척당. 2천억. 네, 야. 한 척당 2천억이면은 근데 해운사가 선박을 발주할 때 한 척만 발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시리즈로 여러 척 발주해야 이제 예. 가격 협상력도 생기기 때문에 두 척, 세 척, 네 척, 다섯 척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융 소요 금액도 이제 마찬가지로 커지는 거고요. 여러 척 발주해야만 만들어줘요.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조선소 상황에 따라서 독구 상황이 이제 비는 상황이면은 그렇지만 그렇군요. 이제 예. 그리고 이런 이제 VLCC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한 9천에서 1억 불 정도. 천억. 예, 천억 원 정도 한다고 천억 원 보시면 정도. LNG가 좀 비싼군요. LNG 선.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결국 LNG 가스를 이제 그 액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163도 이하로 네. 이제 유지를 해야 이제 이 상태를 그 액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다에를 떠다니는 커다란 이제 초저온 냉장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하얀 거 가스통.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고요.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드라이 벌크 선박인데 주로 이제 운송하는 게 곡물이나 이제 철광석입니다. 예를 들어 네. 곡물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할 때 그 충격을 잘 견뎌내는 내구성이 네. 중요하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그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이 LNG 선박만큼의 첨단 기술이 필요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예. 아, 그렇군요.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대출을 해주면 집은 요즘에 우리나라는 한 40% 대출해주고 자기 돈이 한 60% 있어야 되고 두 채째부터는 안 해주고 배는 보통 자기 돈이 얼마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 국내 사례랑 이제 해외 사례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예. 국내 해운사들은 물론 뭐 HMM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게 뭐 유동성 사정이 이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80에서 90% 정도 금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해외 이제 우량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 자기 이제 에코티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돈이 좀 있으면 자기 돈을 좀 더 넣어서 터너 사고. 자기 돈을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자기 돈을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100% 금융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선박 금융을 해주는 이제 쪽에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진 않죠. 아, 보통은 배값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 네, 맞습니다. 우량해도 한 60% 해주고
네, 선순위 측면에서 한 60% 해주고 나머지 20-30%를 후순위 저희 같은 이제 펀드 운용사에서 책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빌려주는 은행들은 어떤 데들입니까 주로? 과거에는 일반 시중은행들도 선박금융을 많이 했었고요. 예. 국내 해외 그 선박이라는 자산 자체가 워낙 이제 해외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은행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었고요. 뭐 지금 현재도 뭐 국내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선박 시장이 해운 시장이 좀 침체를 겪다 보니까 예. 시중은행은 많이 이제 그 엑시스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정책금융기관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선순위 우리나라나 뭐 하여튼 투자하는 네네, 어느 그렇습니다. 나라나 네네. 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네네. 은행들은 배 만드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은 이제 많이 잘 안 해요. 예, 왜요? 줄이셨죠. 왜요? 왜? 이제 금융위기 때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2003년부터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컨테이너 벌크 할 것 없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네. 그때 해운 시황이 호황이 되면은 이제 선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70에서 80% 금융을 해주게 되면은 해줬는데 네. 금융위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은행들도 손실을 인식을 할 수가 그 당시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고점 대비 저점이 배값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고선 가격이 5배에서 10배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중고선 가격이 네네. 배가 안 만들어져서. 아니 그 배가 그쵸 배가 배값이 올라가니까 중고선도 같이 네네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박에서만 나타나는 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뭐 문화재나 부동산은 예외로 하고요. 사실 신조 선박이나 그 신조 자산의 가격이 중고보다 더 높아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운 시장은 이제 그 과열이 되면은 이제 스팟 마켓에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중고선도 같이 폭등을 하는. 그래도 3배보다 비싸요? 중고 배가? 그 2008년 같은 좀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왜 3배? 그래서 이제 3배는 주문하면 당장은 안 나오니까. 당장 안 맞습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선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바로 중고로 당장 도입해서 급하니까. 네. 요즘 자동차 안 팔리니까 중고차 가격 올라가는 거랑 똑같네. 얼마 전에 요소수 부족할 때 요소수 안 넣어도 되는 옛날 구형 화물차. 그 값이 막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왜 선박 금융을 하는데 해외에는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박 금융이 활성화가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중 은행들이 그 많이 좀 그 시장을 떠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해운 시장에서 선박금융이 활성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일부 사실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과거와 같이 많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랑 우리나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제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선박 펀드가 1960년대부터 60년도 7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이제 선박 같이, 펀드가 네, 선박 거기 펀드가요. 같이 태워서 내 네. 돈도 좀 빌려줄게. 장기적으로 갚아라. 그런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제 모두 경험을 해본 그런 이제 노하우 같은 게 이제 축적이 된 상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선박 펀드가 공모 펀드로 도입된 게 이제 2002년도부터 도입됐었는데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이게 한 10년 정도 하다가 사실상 공모형 선박 펀드는 유명무실해졌거든요. 네. 그런 유명무실해졌다는 건 왜요? 2014년 이후로 신규 공모형 펀드가 나올 없어졌다?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 이제 사모 형태로. 정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해서 펀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선박 펀드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선박을 건조할 때는 자기 돈 넣고 은행 돈 빌리고 그렇게 해서 쥐어서 굴린다였는데 선박 펀드라면 뭐예요? 그렇게 펀드로 모은 돈은 언제 들어갑니까? 선박 펀드로 이제 모집한 돈은 주로 이제 후순위 금융. 과거에는 이제 그 은행 신디케이션들이 이제 후순위 금융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순위 금융이 있고 후순위 금융이 있는데 후순위 금융은 이제
그 선수금 선박을 건조할 때 선순위 금융보다 먼저 선가를 지불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선순위는 선순위는 이제 선박이 딜리버리 될 때 인출이 되고요. 선가 지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네네. 그러면 대개 은행에서는 600억 빌려주고 네. 자기 돈 한 200억 넣고 네. 나머지 한 200억을 후순위로 네네. 넣는다. 네, 그 맞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게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은요. 네. 일단 배를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한 사람이 해운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금 쪽으로 200억 먼저 넣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때 그리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 조선- 돈으로 넣는 거죠, 그 200억.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에쿼티 포지션이라고 이제 이야기 편의상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자재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중도금을 이제 후순위가 내는 거고요. 후순위로 빌린 200억이 먼저 네, 조선소에 네. 지급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박이 다 이제 건조가 만들어지면. 되고 그런 성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딜리버리 시점에 맞춰서 이제 그 나머지 600억이 지불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거는 은행들한테 빌린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굳이 그 순서가 왜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계신데 누군가 예. 이제 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해주시면은 은행 돈 먼저 투자하고 제 돈은 나중에 투자할게요. 만약에 이런 말을 누군가 한다면은 그 대출을 사실 제공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예. 은행 돈 큰 돈 넣어주세요. 예, 이렇게 예. 한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어차피 모은 돈으로는 저 배를 살 거잖아요. 네, 그건 네. 이미 정해져 있죠. 네네. 그리고 이 돈을 주면 저 배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면 네. 내 돈이 1번으로 들어가는 것과 3번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는 리스크가 다릅니까? 아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예, 그런 측면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것도 화면이 예. 있습니까? 화면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질문하고 있을까 지금. 와. 그러니까 이제 네.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중간에는 네. 이 윗단에서의 이슈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박이 인도가 안 됐으니까 이 밑에 단의 이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회사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과정에 있어서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조선소가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한 중간에 네, 계약금 받고 배 만들다가 네, 나장 맞습니다. 빠지는 부도 나네요. 케이스. 그냥 은행들은 제일 안전하게 넣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돈 넣으면 배가 바로 나오는 때 돈 넣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예. 중간에 조선소가 부도나는 것도 사실 뭐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순위는 선순위 포지션으로서의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이제 네, 추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 후순위가 금리가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턴도 큰 거예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돈을 먼저 그렇습니다. 넣는 예. 거지? 먼저 넣으니까. 그런데 저는 얼핏 듣기론 그것 때문에 조선소에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이놈들이 재료비로 쓸지 밀린 돈 갚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은행들한테 리펀드 개런티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혹시 너희가 이 돈을 받아서 배를 짓다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그동안 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불받을 수 있게 네, 맞습니다. 배는 니들이 갖고 와도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거를 니네 말고 니네는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은행 보증을 받아와라 네네. 하는 게 리펀드 개런티라고 네, 저는. 맞습니다. 여기서 여기 RG 은행이라고 여기 구조도에 아까 보시면 전에 이 구조도- 예.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조선소 예. 위에 신용 보강 그렇게 돼 있던데요? 네, RG 그렇습니다. 은행 예, 신용 RG 보강. 은행이라고 해서 신용 보강이라고 해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신용 보강이라는 의미가 조선소가 부도가 나면은 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안전장치다라는 차원에서 신용 보강이라고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수금을 RG 은행이 이제 SPC나 대주한테 주는 겁니다.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그러니까 보증 섰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넣나 세 번째로 넣나 어차피 그러게. 은행이 보증해 주는 거면 별 차이 없을 그렇다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 먼저 RG 넣는 게 은행도 나중에 일종의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무조건적인 보험은 아닙니다. 아니, 보증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완전히 이걸로 다 커버가 안 될 수 있다. 그 뭐 중간에 발생하는 이자 금액이나 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커버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RG 콜을 한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완전한 형태의 연대 보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가 후순위로 해서 먼저 돈을 넣었어요. 네. 모아서 먼저 이제 선박을 만드는 중간에 지지난 과정을 기다리면서 먼저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리턴을 받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물론 시장 절대금리 수준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과거에 선박펀드가 흥했을 때는 한 8% 정도의 전후의 수익률을 올렸었고요. 지금은 뭐 선종별로 계약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4% 중반에서 한 6% 정도까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위험한가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선박펀드라는 게 그래서 내가 망하지만 않으면 좀 되잖아요. 전에 보니까 후순위로 넣으면 이자도 많이 주면서 은행이 리펀드 개런티도 해주고 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공모 선박 펀드가 왜 요즘은 없어졌다는 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는 뜻일 거고. 아니 게다가 우리 그 H&M 사례도 있듯이 네. 선박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망하기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 선박이 망한다는 게 너무 국가적인 리스크가 큰 문제라서 주로 망하게 안 놔두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 그냥 산업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해주나?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냥 그거 선박 펀드가 위험해지기도 합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이후에 선박 펀드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이제 예. 손실이 발생해서 그랬던 거였는데요. 네. 이것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없는 게 없어. 이게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 그래서 이제 건화물선 운임 지수입니다. 네. 1985년도가 이제 100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때 이제 그 만이 넘었습니다. 만. 2007년에 10배 정도 이제 지수 기준으로는 친 거죠. 낮을 때는 2,000원도 안 하던 운임이 2천도 안 하던 운임이 이제 많이 넘었었는데 예. 대부분의 선박 펀드가 이제 이때 조성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한참 좋았겠네요. 그렇죠. 네, 한참 네. 그랬을 때.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출시됐던 선박 펀드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스팟 마켓에 이제 그 노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스팟 운임과 연동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중고 성과와 연동을 시키는 그거에 따라서 펀드의 성과가 수익률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나 못 알아들었어 지금. 선박 펀드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선박 배 만드는데 돈 빌려주고 네네. 배가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 올 테니 운임을 받고 그 돈 받아서 갚는다. 내가 연 5% 받기로 했지? 최소한 나는 연 5% 받아가야 돼. 하고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약속이 안 돼요? 마치 리츠처럼. 약속은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상황이 시장 운임이 폭등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신조 선가도 같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대출 금액도 책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환 그 원리금을 시장 그 스팟 마켓이랑 연계를 시키면은 상환 재원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그 대목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원리금을 스팟 마켓에 연계를 시키면 네네. 상환 재원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진짜 높은 수준이네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모르죠. 모르겠어요. 모르잖아. 근데 아까 왜 그랬어? 모르겠어요. 요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약간 바꿔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시장에서 높은 그 가격으로 선박을 도입한 해운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네. 해운사가 부도가 나면 부도가 네. 나게 되면은 예. 결국 그 원리금 상환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값 그렇죠. 백값을 그렇죠. 네. 파서 배를 할부로 산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유일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선박을 시장에서 팔아서 그렇죠. 그 배를 팔아야지. 네, 예. 팔아서 이제 회수하는 건데 그렇지. 그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선박 가격이 내려가면. 크게 하락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운임도 있겠죠. 저렇게 하락을 크게 했을 테니. 네네. 선가도 중고 선가도 똑같이 하락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연동됐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운임이 저 지수에 연동될 거 아니겠어요? 받는 운임이 네네, 선박이 맞습니다. 받는 네. 운임이 시황에 따라서 어떨 땐 많이 받다가 어떨 때는 조금 받다가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걸로 나눠주니까 여유 있게 나눠주는 네네. 거고 운임이 낮아지면 나눠줄 돈이 모자란다. 네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냥?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나눠줄 돈도 모자란데 그 와중에 해운사까지 파산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해운사가 갑자기 운임이 떨어지니까 비싼 배를 돈 주고 만들었다가 이렇게 떨어진 운임으로는 아무리 돌려도 직원 월급도 못 주니 못 준다. 해운사는 망하고. 그럼 중고선으로 배 사가고 할부를 갚아야 되는 해운사가 망했으니 이 배를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네네. 중고로 팔아봐야 이 배는 가격도 낮으니까. 빌려간 돈조차 못 갚을 만큼 똥값이 되어 있을 테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박 살 때 돈 대준 사람들은 다 같이 손해 보는 거네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선순위 포지션에 있었던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제 회수를 채권에서 먼저 할 수 회수할 수 있겠지만 있는데 후순위 포지션에 있었던 후순위는 펀드들은 뒤니까. 거의 전액 손실이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전액 손실. 그럼 중고선을 팔아서 남는 돈을 선순위부터 주고 먼저 그렇습니다. 그게 위험하네 후순위가 확실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후순위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형 펀드입니다. 대출형 펀드에 장기 운송 계약을 매칭을 시키면은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면 10년 네. 계약을 미리 해놓고 네. 이건 계약된 운임을 우리가 받기로 했다. 네. 그러면 미리 구조로 이렇게 짜놓고 딱 그 정도만 네, 나올 수 있다 네, 이거죠. 네, 네.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망하지만 않으면은 이제 정해진 사전에 이제 정해진 망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그 해운사가 그 배로는 돈을 못 벌어도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자기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은 준다. 그리고 그런 장기 계약이 있는 경우는요. 설령 해운사가 망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장기 계약을 계속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누구 돈으로? 그 이제 해운사가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 법원에서 그 이제 그런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공익 채권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기름도 넣어야 되고 선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이제 비용들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게 회생 법원에서 다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기 운송 계약이 매칭이 있으면- 돼 있는 선박들은 네. 모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장기 선박 계약이 돼 있는 사모 선박 펀드에 내가 투자했다. 네. 그러면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거는 공익 채권으로 분류돼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예전에 말씀하셨던 후순이라서 못 받았다는 건 왜? 이건 장기 계약이 장기 없는- 계약이 아닌 장기 계약이랑 묶여 있는 경우는 그렇고 장기 계약이 아닌 경우 그러면 선박 펀드라는 걸 투자하려면 장기 계약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해운사의 그 신용도가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안 망할 것 같은 네, 회사. 네. 장기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계약이 설령 없더라도 아까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해운사들 같은 경우 해외 해운사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운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설령 그 장기 운송 계약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 대비 금융 비율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면은 손실을 빌리면 받지 않을 장기 수 있죠. 운송 계약은 이른바 화주가 해운사와 장기적으로 내가 내 짐은 너네 해운사만 쓸게 하면서 거의 네네. 한 달에 일정액이 들어오기로 하는 네, 그 네, 장기 계약. 맞습니다. 네. 그 말은 평소에 스팟 운임이 아니라 네. 운임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10년 동안 이 운임을 줄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계약. 네, 네. 그런 계약만 있으면 그래서 뭐. 실제로 금융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이제 그런 계약 구조가요. 뭐 포스코, 예. 가스공사, 뭐 이런 곳들과 이제 아. 장기 운송 계약이 있는 선박들이 가장 금융이 쉽게 잘 됩니다. 그런 데는 계속 알겠습니다. 가져갈 테니까 네, 어쨌든 맞습니다. 계속 가져갈 테니까. 건물 지어서 국세청한테 월세 주면 설마 국세청이 떼 그냥 맘 편하게 잘. 예전에 그렇죠. 삼성 건물 국세청이 들어왔을 때 야 국세청이 떼 먹겠냐? 막 이러면서. 뭐 조폐공사한테 빌려줘 그러면 찍어서라도 주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러나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너무 이제 시황 좋을 때는 오히려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황이 좋다고 해도 이제 좀 장기간에 걸친 기간의 그 데이터를 좀 보시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신조선과 중고선박의 비율 뭐 이런 걸 좀
그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물론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투자를 할 때 다 달러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건가요? 달러 환경. 이게 이게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 선사가 아무리 뭐 국내가 배를 잘 만든다고 하지만 어쨌든 해외 선사가 파나마 같은 데 SBC를 만들어서 그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가 발주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돈도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꼬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 달러로 빌려오고 달러로 지불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국내에서 운항을 하는 그 여객선, 네. 네 여객선 이런 선박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선들은 그 달러로 이제 건조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조선회사도 다 달러 계약을 하는 네 거예요? 달러 계약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조선소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각종 이제 기자재를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로 이제 건조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운사들은 그 달러 결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삼국 간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출이 달러로 발생하고 이제 그 비용 지불 같은 경우도 이제 벙커링 같은 경우는 다 달러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치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근수 팀장님께서는 이 멀티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좀 하십니까? 저는 이제 펀드 프로그램을 이제 좀 기획을 하고요. 네. 네, 새로운 이제 투자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멋지게 상품으로 금융 상품으로서 포장을 해가지고 투자자를 만나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고. 아 누가 배 살 때 돈 모아서 빌려주시는 분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도 투자자를 모아요? 네, 팀장님이? 사모펀드들을 한 네, 사모펀드로? 네, 사모펀드니까요. 주로 이제 저희는 정책기관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예. 네, 산업은행이나 수지은행이나 뭐 네. 이런 정책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주로 캐피탈 사나 보험사, 공제회 이런 데서 선박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돈 빌려주고 보통은 어느 정도 후순위로 들어가면 요즘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5% 내외 5% 정도. 네. 별일 없으면 네네. 후순위 들어갈 때도 장기 계약 있는 거 보고 다 들어오는데도 5%예요? 네네. 그럼 리스크가 뭐라고 그걸 5%씩이나 주죠? 누구 3% 들어올 사람 하면 장기 계약 다 돼 있어? 그럼 저요 할 텐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일련의 사태들, 한번 이런 걸 한번 겪으니까 2016년도에 그 한진해운 사태, 네. 그런 그 사건들의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 뵈러 가면은 뭐 우리는 뭐 물에 떠다니는 건 안 본다. 아니면 움직이는 거는 취급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관들도 아직까지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5%로 그러나 들어가는 투자인데 장기 계약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화주가 네네. 뭐 세상 어떻게 되든 해운사가 망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이 배를 한 달에 월세 얼마 내고 10년 동안 계속 운송하겠다라는 네네. 도장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거의 리스크는 뭡니까? 뭐 리스크라고 하면 그런다면은 이제 크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해운사가 디폴트가 났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장기 운송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네네. 디폴트가 되는데 네.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신속하게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해서 빨리 중요한 계약들은 이제 정상화를 이행되게 해야 되는데 화주가 삐지면 안 된다. 화주가 시비 걸 뭔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 화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관계가 오래 있고 대형 예. 화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가능성은 낮은 반면에 해외에 있는 화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렇지. 본인들에 대한 그 장기 운송 계약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은 그거를 이제 적법하게 트집 잡아서. 트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비스 제공이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화주로서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진 해운사가 망하는 케이스는 운임이 굉장히 낮아지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장기 운송 계약한 화주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장기 운송 계약했네. 아 요즘 훨씬 그 싸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 걸려고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요 계약 깰 거 없나 이런 거 보다가 아하. 붙어놨어. 그런 얘들 것도 있겠네. 좀 전화 좀 이틀째 전화 안 받아. 야 혹시 그런 규정 없냐 우리
그런 수입이 걸릴 가능성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이게 현실화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었고요. 국내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리스크고. 네, 해외 사례는 네. 또 하나는 어떤 리스크 있어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그 화주 자체가 화주가 부도가 났어. 장기 계약한 화주가 화주가 부도가 났어. 연락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운사의 그 신용 등급보다 화주의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가스공사 같은 데보다 네, 가스공사 나라가 안 망하면 네. 여기는 안 망할 거다. 가스공사, 포스코 이런 우량 기업들이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네. 국세청장이 연락 안 될 수도 있겠네. 선박금융하고 항공금융하고도 거의 비슷합니까? 상당 부분 비슷하고요. 예. 그 상당 부분 비슷하고요. 많은 용어들이 네. 그 선박에 있던 용어들이 뭐 그쪽으로 거의 그대로 비슷해. 거기도 SPC 세워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싸고 사는데 비싼데 운행을 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다 하는군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네. 대응하는 이제 방식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조선 강국이고 예. 많은 해운사들이 있고 네. 그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중고선 매매나 뭐 스크랩이나 뭐 이런 이제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조 국가가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없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그 중고 이제 항공기에 대한 거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나고 있지가 않으니까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항공기 금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약간 환금성,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박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나라의 우리가 조선 강국인 장점이 조금 있는 거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 배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선박 자체는 이제 그 국제 운송을 목적으로 건조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전 세계 이제 선박 브로커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운사들이 워낙 다양한 해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해운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박을 매매하거나 다른 이제 운송 계약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지. 해운사 많으니까 여기 망해도 저기에 판다 이거죠. 혹시 그럼 그 배를 샀다가 배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배 수명 보통 그 선박 펀드는 돈을 빌려주고 월세를 꾸준히 받고 나면 그 만기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마치 은행이 집 사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원리금 다 받으면 뭐 그 집값이 따따블이 나도 은행은 무관한 것처럼 그 집값이 오르는 거에 투자하는 즉 중고 선박 가격에 투자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간 혼동을 하셨던 부분이 이제 시장 그 지수와 연동시킨다라는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펀드를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엑시트 시점에서 펀드 만기 시점에서의 선가와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그런 구조도 충분히 이제 설계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추가 수익이 있는 거예요. 추가 수익. 선박 가격하고 네네. 가격하고 펀드를 연동시킨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박 가격이 최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정도 더 뛰었다. 예. 더 높아졌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부를 펀드가 수취하는 거죠. 어떻게요? 팔아야 수취하잖아요. 팔아서 이제 팔아서 수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펀드 만기가 되면은 그 선박의 소유권을 해운사가 가지고 가거든요.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BBCHP 계약 같은 경우는 그 선박의 소유권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펀드를 통해서 선박을 도입해서 그 높은 중고 성과를 이제 받게 된 거니까 높은 이제 가격의 자산을 얻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가 수익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가 선박을 처음에 발주한 애들한테 마지막엔 넘기게 되는데 그때 비싼 가격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차익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지 않아도
만기가 됐을 때 차익이 좀 생길 수는 있군요. 네네. 그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계약서에 물론 다 녹여 쓰는 넣어야지 거야? 가능한 거죠. 네. 은행에 돈 빌릴 때 이거 20년 만기로 빌리겠습니다. 중간에 안 팔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팔았을 때 시가로 칩니다. 얼마 시가. 이상 벌면 그거는 은행이랑 반땡합시다. 그 계약서 쓴다는 거죠, 그죠? 네. 통상적인 이제 대출형 펀드 상품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투자형 상품은 이런 세계가 있군요. 재밌네. 진짜 이게 개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유 끝물이다 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위험하다. 개인도 위험해. 투자할 수 있어요? 네, 사모펀드 이거 투자할 수는 있겠지.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이제 100인 이하, 네. 100인 이하가 이제 사모펀드로 분류가 되는데, 네. 근데 그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미니멈 투자 금액 3억 원. 네. 아 3억 원. 네네. 3억 원은 있어야 투자하는 네, 거예요. 좀 전에 전 팀장님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에이, 최소 투자 금액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이제 3억 원은 개인이 어려운구나. 3억. 아, 쉽지 않네. 네, 개인이 이제 뭐 3억 물론 네. 뭐 이제 자산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투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제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공제회 뭐 이런 기관에서 투자를 기관이 하면 하는 건 괜찮다. 네네. 전 팀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못 하시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예. 하세요 그럼. 아 저는 좀 유동성이 NFT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 계속 오래 하고 그러시면 요즘 내년에 그 컨테이너 운임은 어떻게 될지 올해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H&M은 수익도 많이 나고 도대체 뭐 운임이 왜 이렇게 비싸냐? 최근에 분위기는 어떻고 내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뭐 언론 보도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4, 5주 동안에 이제 운임이 약간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는 그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상황이 뭐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초래된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팬데믹이 정상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과거로 돌아가겠죠. 네.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팬데믹이 팬데믹이 그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그 전자상거래가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물동량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예전보다. 많이,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해외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뭐 주요 이제 해외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이제 처리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급속하게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유지되지 않겠나 좀 이런 전망을 좀 병목 때문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실제로 물동량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근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 바깥으로 못 돌아다니지 외식 여행 이런 건 못 하고 그러니까 돈은 남으니까 무슨 TV를 사든 뭐 뭘 사든 다 주문하고 아무튼 제조업체가 만든 뭔가를 주문하는 게 많아서 그거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이제 유럽, 미국 가니까 그 물량이 많은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단 그런 이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보편화되면은 전자상거래가 사실 뭐 그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도 있었겠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도 많이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많죠. 그러면 내륙 물류가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트럭 운전사들이 더 바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내륙 물류와 이제 해상 물류의 그 접점에 있는 게 이제 터미널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커다란 겐트리 크레인이 이제 컨테이너 하역하는 거 보셨죠? 네. 이제 거기서 빨리빨리 이제 컨테이너를 빼줘야 되는데 트럭 운전사들이 바쁘구나. 네, 바빠지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더 이제 악화되는 다 거죠. 쿠팡 택배하느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전자상거래가 비중이 높아지면 마트나 백화점 가서 사는 물건은 줄어드는 거라 결국 전체 소비 금액은 같을 텐데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 트럭들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나요? 예전에 전자상거래 아니라 백화점 마트에서 그냥 물건 사는 시절보다? 물론 그 총량이 동일하다면은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총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이제 주문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이제 판매나 이제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 시즈널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시황에 따라서 과거 판매 실적에 따라서 예상되는 재고량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패턴들이 점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이제 환자 몇 명 생기고 이제 옛날 마트, 백화점, 옷가게는 장사 잘 되는 철도 있고 안 되는 철도 있으나 뭐 엄청나게 파리를 갑자기 날린다든가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갑자기 뭐 손님들 이렇게 많이 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즘 온라인 마켓은 가끔씩 뭐 터지면 여기 100벌 갖다 놨는데 2만 벌이 주문이 들어왔네? 이제 이런 일이 네네.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빨리 뭐 갖고 와 뭐 트럭 불러 네. 뭐. 야, 우리 옷도 팔면 대박 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느닷없이 죄송합니다. 느닷없이 하필 그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백브리핑이 네.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의 슈퍼챗 말고는 돈 벌 구석이 없습니다. 이거 저 활명수 이거요 다 김프로 형네 저 3프로 TV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네. 백브리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팔 거고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조만간 만들어 팔 겁니다. 네, 저렴하게 파느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할부로 거의 뭐저 카드 할부요? 긁으셔야 할부까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네. 할 거고요. 기모 있습니다. 기모 안감의 기모. 그래서 최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조만간 곧 하겠습니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네. 끝. 네. 네.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네. 컨테이너 시황은 앞으로도 그럼 당분간 계속 예, 빡빡할 것이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생각보다는 합니다만, 네. 그냥 다시 확 내려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그건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요즘 그러게, 이거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는 당분간 너무 그동안 너무 높아서 이제 내려가는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제가 올해 초에 연락드렸을 때만 해도 여름 지나면 꺾이겠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가을 지나면 꺾이겠죠. 계속 가요. 근데 이제 이건 갑자기 이게 볼륨이 늘어난 거라서 배를 더 만들거나 하지 않으면 감당 안 될 거다. 네, 결국은 또 배가 이제 단기간에 늘어날 수도 없지만 늘어난다고 네. 해도 지금과 같은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면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박금융을 직접 하시니까 요즘 선박금융에 대한 그러니까 선박금융을 해달라는 수요. 곧 그거는 배를 만들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그런 게 많습니까? 분위기는 어떠세요? 그 특별히 이제 많아졌다기보다는요. 네. 예, 그냥 일정한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듯한 그런. 그 말은 배가 당분간 급속도로 빨리 많아지는 상황도 아니네요 지금. 근데 조금 여기서 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예.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발주가 이제 3분기까지는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네. 국내 조선소들이 전부 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막 많아지는 것처럼 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네. 카타르 뭐 LNG 뭐 계속 나온다 뭐. 네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2020년 3개 분기 동안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발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몰려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뭐 많이 대량으로 늘어났다거나 뭐 이런 발주가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주도 안 한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발주를 안 한다는 건 이게 당분간 이러다 말 거라고 판단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파주나 그 선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친환경 이슈도 겹치다 보니까 그 선박이 많이 발주가 된 편이고요. 예. 근데 다른 선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뭐 잠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배 3개. 야, 진짜 선박금융은 처음 공부해봤네. 참 새로운 세계군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요새 조선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물류하고도 관련 있고 네.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야. 대강 요 정도 알면 꽤 이제 아는 편입니까? 어디 가서 아니면 너희는 이제 이런 것 엔트리야 엔트리.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 할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사실, 보기에는 네. 한 빨간 띠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박 금융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해하신 것 같고요. 네. 워낙 또 이해도가 빠르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겨우 따라갔어요. 선박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 자산입니다. 사실 워낙 사실 그 자본주의적 개념의 투자가 가장 많이 시작된 게 사실 선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교통수단 중에서 선박이 제일 가장 빨리 먼저니까. 도입된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선박이죠. 예. 아. 사실 항공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 대중화된 거는 이제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뭘 좀 배울까요? 다음 시간에는. 팀장 제가 보기엔 한 3번 정도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심어가죠. 심어가죠. 다음번에 이제 품띠까지 따려면 뭘 좀 배우면 됩니까? 선박금융의 역사 이런 거 배울까? 뭐 좀 재밌어요. 뭐 과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진행됐던 모험 대차 그리고 뭐 현대적 의미의 보험, 화재 보험이 어떻게 선박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우와. 왔는지 이런 내용들도 뭐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재미있으시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재밌지. 자식들 뭐 부르려면 부르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그러면 그거 좀 다음번에 모셔서 또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저야 불러주시면 언제든. 감사합니다. 야, 우리 얼마나 좋아요. 혼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기 와서 다 네. 쏙쏙 다 풀어놓고 가시고. 감사합니다. 신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선박 금융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는 뭐 금융의 흑역사 같은 그런 건가요? 일종의 뭐 그럴 수 흑역사 있습니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아요. 이거는 진짜 여기 아니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캡 멀티에셋 자산운용의 네. 전근수 팀장님, 인프라 운송 팀장님. 예, 수석 매니저 겸 C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